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가속을 시작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공승자인 배우자는 당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원도 시민 중구와 동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도령화 때문인데 대덕구도 조만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슬기를 잡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슬기를 잡다가 한 해 3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어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가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동승한 운전자의 아내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첫 소식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은 약간의 턱이 있는 호텔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사고 차량이 가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운전자의 아내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는 차량 운전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상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곧바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오늘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직후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요구서 제출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토론을 끝내고 즉시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가운데 일부분 모집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비롯해 전공 구분을 없앤 무전공 입학과 대기업과 연계된 첨단학과 정원 확대가 올해 입시의 변수로 꼽히는데요. 대학 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융합생명공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등이 설치된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지난해 무전공 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310명 중에 약 14%인 44명이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했습니다. 학교 전체 평균 중도 탈락률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학과 변경이 주된 사유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 사정도 비슷합니다. 무전공으로 선발한 학과의 중도 이탈률은 일반 학과의 최대 5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문의 벽을 허문다는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학과 배정의 불만, 의대로의 재도전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성적이 돼야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과에 못 갔거나 아니면 원하는 과였어도 이제 가서 배워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나 좋은 대학교 의대를 노려보는. 큰 폭
회복으로 증원된 첨단학과 상황도 비슷합니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학과조차 지난해 기준 미등록률이 최대 220%, 정원의 2배를 넘겼습니다. 의약학 계열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첨단학과 진학을 포기한 건데 의대 증원과 맞물린 올해는 이탈자가 대거 발생할 거란 전망입니다. 학생들이 몰린 학과는 교육 여건 후퇴하고 또 학생들 선택을 받지 못한 학과는 폐과되는 학문관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걸로 좀 보여져요. 교육계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신입생 때부터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진과 교육 과정을 갖춰야 학생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수백 명에게 투자금 1,000억여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 공범이 경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총책 등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1,0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총책 6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징역 10년에서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2,800여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6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나 경마장, 코인 회사 등에 재투자해 투자금 5%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총책 A씨에게 징역 17년, 최상위 투자 모집책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범행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신 게 아닌가. 특히 총책 A씨는 자신의 오빠와 조카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4명과 투자자 중간 모집책 14명을 지난달 말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간 모집책들은 A씨 등을 고소하며 피해자로 위장했지만 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서울 지역 일선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고소사건 42건을 병합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뻔한 근로자가 폐업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영난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옆에서 걸어오던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직원은 지게차에 깔린 채 몇 미터를 끌려갑니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셨었어요.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일단은 수술을 해보겠다. 근데 가망은 없다. 이렇게 해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진 피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사 1년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은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3곳 가운데 피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만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회사 측은 해고 예정일을 의도했거나 위장 폐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어렵고 내가 회사 이거 당하니까 해갈 마음도 없고. 최근 회사 대표와 지게차를 몬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근로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숨지는 사람이 한 해에만 10명이 넘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금산의 하천. 지난달 이곳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얼핏 보기엔 잔잔한 하천 같지만 갑자기 깊어지거나 물살이 빨라지는 곳이 많은 겁니다. 대전의 한 하천에는 수심이 깊어 다슬기 채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래도 다슬기 잡이는 막기가 힘듭니다. 지금 물이 얕아갖고 사람들이 좀 와서 잡고 가족 단위로 와갖고 잡는 거니까. 2017년부터 3년 동안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지는 사고는 140건 넘게 발생했고 52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해에 14명 꼴입니다. 특히 사고의 80%는 비가 많은 여름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엔 평소 다슬기 잡이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요. 육지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종아리가 다 잠길 만큼 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슬기만 보면서 이동하다가 수심을 착각하거나 물살에 휩쓸리거나 이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유속이 급격하게 변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 활동하시고 물에 들어갈 때에는 구명조끼나 안정용품을 꼭 착용하시고 다슬기 잡이를 할 때는 하천의 지형을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해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하고 특히 밤에는 채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발주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16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5월분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피해를 본 노동자는 160여 명, 밀린 임금만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세종시 교육청이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미래형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주한 캠퍼스 고등학교 신축 현장입니다. 공동 시공을 맡은 두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기성금 수령에 차질이 생기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까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이 밀리긴 처음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네,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골조를 거의 마무리를 다 했는데 지금 돈이 안 나와버리니까. 갈등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골조 등 일부 공정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시공사들이 기성금 청구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사항 불이행 여부 등 법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간 분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법적 책임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캠퍼스 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공정률은 약 40%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당초 목표인 내년 초 개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이 빠른 배송의 대명사로 통하는 쿠팡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집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쿠팡 대리점 측이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사남매의 가장 고 정슬기 씨는 새벽 배송을 전담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 기사였습니다. 지난 5월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정 씨의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 등으로 나타났는데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요.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모르게 눈을 감고 있대요.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한다고요. 정 씨는 주 6일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캠퍼와 배송지를 3차례 오가는 3회전 배송을 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쿠팡 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독촉에 정 씨가 개처럼 뛰는 중이다. 최대한 하고 있다고 답한 새벽 시간 SNS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엔 해당 대리점이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산재를 하게 되면 제가 들은 건데 각 언론에서 이거저거 엄청 괴롭힌대요.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애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택배 대리점 5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0곳이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누락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쿠팡 CLS 측은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새마을금고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보수를 자진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선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간 17조 원이 이탈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사태가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체율 상승 등의 우려가 또다시 나오는 상황. 정부가 새마을금고 쇄신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업무 협약을 통해 감독관리 전반에 걸쳐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 합동감사 대상 금고와 기간 역시 확대합니다. 대출 통제도 강화해 20억 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경우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고 내 대출 심의 기구의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합니다. 다만 정부는 각종 우려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금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율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체 재산을 1.8조나 매각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매각한 겁니다. 그만큼 연체율이 많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 과제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승격 인생 고리고 합니다. 2부 리그에 있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정신을 깨운 일본인 미드필더의 한국어 인터뷰. 결국 이듬해 팀의 주축으로 승격을 이끌었던 마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등권에 처진 대전 하나시티즌에 잔류의 힘을 쏟아달라며 구단은 일본 무대로 돌아간 지 5개월 만에 완전 이적 영입과 함께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부여했습니다. 대전은 겨울 이적 시장에 이어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K리그 어느 팀도 따라오기 힘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국가대표 수비수 김문환 영입을 발표했고 유럽에서 활약한 바 있는 공격수 천성훈과 미드필더 김민우를 영입하면서 서울 이랜드의 박정인까지 임대해왔습니다. 첫 영입 후 불과 10여일 만에 일로 이적 시장의 태풍의 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ただ僕正直29歳でこの先そんなに長くは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ただ本当にこのチームに骨を埋める覚悟で来るっていう決断だったと思ってます。このタイミングでもう一回呼ばれて何か大きな力をこのチームに加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立場なので、このテジョンっていう街で毎日成長してさらにいい姿を見せれるように。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은 이번 달 말로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대전은 공식 발표난 5명의 선수 말고도 발표만 앞두고 있거나 이적이 유력한 선수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새로 부임한 상황인 만큼 선수단의 재창단 수준의 변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며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취약 포지션의 선수 보강을 통해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으며 하반기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추가 영입을 통해서 팀 스쿼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영입은 오히려 팀에 독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선수단의 연봉 체계가 무너지는 데다 출전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며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운동장 안에서 새로운 전술을 익혀야 하는 선수들과 합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 경기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한다는 거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시즌 도중이라는 거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전술적인 익숙함이 좀 덜할 것이고 그래서 손발이 안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조직력을 가다듬느냐. 이거는 결국 이제 황선홍 감독의 또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광주FC에 거둔 역전승 외에는 승리가 없는 대전 하나시티즌. 11위로 처진 대전은 마찬가지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꼴찌 12위 전북과 오는 주말 이른바 멸망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입 선수들의 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전 승리로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지역이 마주한 소멸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이 지역 소멸하면 언뜻 농촌의 얘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중구와 동구가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 태평동의 주택가입니다. 집 2채가 나란히 비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두 집 모두 기존 거주자가 이사간 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길게는 10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 빈집 있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뿐이 아니라 이후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빈집도 있어요, 거기다. 2014년 26만 1,000명이던 대전 중구 인구는 연평균 4,000명씩 줄어 올해는 22만 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4%에서 23%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20만 명선을 위협받는 동구도 중구와 함께 소멸 위험에 진입했고 대덕구 역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조만간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도심 지역들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정주 여건은 개선이 안 되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지역을 떠나가는 거죠. 해법으로는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과 일자리 확충이 꼽힙니다. 그러나 중구만 해도 있던 공공기관까지 유성구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총괄 정책팀을 해서 조직 개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과 계룡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렇듯 지역 소멸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게 됐는데요. 충남의 한 농촌 지역에서는 버려진 정미소나 주택을 그대로 이용해 추억과 감성을 살린 카페로 변신시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가까이 정미소로 쓰이다 7년 전 문을 닫은 공간. 쌀을 도정했던 기기들을 그대로 남긴 이색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추억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대화를 같이 시킨다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넘게 방치됐던 빈집은 카페로 꾸며지면서 MZ세대의 창업 공간이 됐습니다. 넓은 마당을 배경으로 옛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감성 카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가 많이 지역에 오는 게 좋다, 기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여기 와서 이런 카페를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교와 정수장, 농협창고 같은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재활용이 이제는 농촌 마을 구석구석, 정미소와 빈집 등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공간이나 상점으로 변신을 꾀해 관광객, 나아가 지역 주민을 유입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지역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활의 또 다른 기반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농촌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이 온기를 머금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소멸 위기 극복에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에 올랐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배달료를 지원하는 등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김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초 2.2%에서 올려잡았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때문입니다. 다만 내수에 대해서는 수출에 비해 더딘 회복 속도로 체감 경기 개선이 제약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정부가 25조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으로 꼽는 배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 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계비와 물가 안정에는 약 5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고 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1개 농산물 식품 원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사과와 배에 대해 계약 재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은 일본에서 20년 만에 새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바꿔 위조를 막고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엔권 지폐에 일제강점기 경제 침탈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인물의 얼굴이 실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일본은행이 디자인을 바꿔 찍어낸 지폐를 시중은행으로 반출하기 시작합니다. 1000엔권과 5000엔권은 20년 만에, 만엔권은 40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1조 6000億円の新しい日本銀行券を世の中に送り出す予定です。 새 지폐는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지폐 인물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새 지폐가 유통되면 현금 인출기 교체 등으로 1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집에 보관해온 현금, 이른바 장롱예금이 시중에 풀려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国民の皆様に親しまれ、そして日本の経済に元気を与えてくれる。 새 만행권에 실린 얼굴은 시부사와 H,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를 지낸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성전기의 사장을 맡아 경제 침탈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집회 발행을 주도하고 집회에 자신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제1은행권을 한국에서 무단 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권이 침탈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 언론에서는 현금 사용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어 새 지폐 발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인도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 일부 참가자들이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 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힌두교 행사장이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거리 곳곳 수습된 시신이 놓였고 아직 병원에 가지 못한 희생자들의 시신은 일단 버스 안에 안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북부 하트라스 지역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16명이 숨졌습니다. भाग छूटे तो माँ आगे नालों सड़क ऊंची नालों से तो गांव में गिरे एक ते ऊपर एक जो दबे गए जो खत्म है गए फिर दो लोग वागन ने खींचे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수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야외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덥고 습한 텐트 안에서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가 빨리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한 게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5,000여 명으로 허가받은 인원 5,000여 명의 3배였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가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3년에 힌두교 축제장에서 다리가 붕괴할 거라는 우려로 앞다퉈 현장을 벗어나려다 최소 115명이 숨졌고 2011년에도 종교 축제에서 압사 사고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CNN이 현지 시각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 트럼프 전 대통령 49%로 TV 토론 이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인물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양자 대결할 경우 트럼프 47%, 해리스 4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격차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Joe Biden is our nominee.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Period. 이 밖에 다른 대체 후보들도 거론되지만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한다면 50% 지지율로 39%의 트럼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본인은 정치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You know that I tell you exactly what I'm feeling. You know I hate politics. But you also know that I care about this nation. You know how much I care about all of our children. 바이든 대통령은 교체론을 부른 TV 토론에 대해 잦은 해외 출장에 따른 피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북한이 최근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마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군수공장 등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상반기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재래식 무기 증산을 독려하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직후인 어제 당 중앙 지도기관 간부들과 함께 중요 공장과 기업소들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먼저 국방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 흐름식 생산 공정 등을 돌아봤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생산 지휘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며 그 성과와 경험을 경제부문 전반에 신속히 확대,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 기업소가 상반기 생산 계획을 추가 수행한 곳이라고 강조했는데 김 위원장이 지난 5월 방문한 중요 국방공업 기업소들 가운데 첨단 정밀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로 언급된 곳과 같은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어 중요 기계 공장과 의료기구 생산 공장도 방문해 생산 공정과 수십 종의 의료기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공장 방문에는 공개된 사진상 당 중앙위 최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최소 수십 명 이상의 간부들이 수행했는데 전원회의 직후 참석자들을 데리고 여러 공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방공업 기업소는 앞서 북한이 240mm 방사포탄을 생산한 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수를 노리고 군수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최근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비는 쉬어가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장맛비는 내일 다시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금요일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금산이 21도, 대전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세종이 30도, 공주와 대전 31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1도, 태안 22도, 한낮에는 아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청양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해상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